12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 전관 예우 문제. 앞으로는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의 연고관계 의무진술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전관 예우 근절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관 예우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사법발전위가 어제 오후 대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재판부 및 소송 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이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 이런저런 인연과 연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도록 한 점입니다. 연고관계를 사전에 파악해 전관예우 작동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발전위는 이와 함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관예우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소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법발전위는 아울러 전관 변호사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 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 연장하고 수임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임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사법발전위는 건의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 권한을 실제로 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외에도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도 아울러 제안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자진신고 의무화만으로도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전관예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연고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밝히고서 재판을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그 전관예우를 받는지 내지는 재판이 뭔가 불공정하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이 판사들인지 뭐 대리인이든지 간에 연결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연고관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전달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고를 의무화할 인연을 어느 정도 범위로까지 정할지 등 대법원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 방안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뭐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건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법적으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정도로 정의가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몰카나 이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출, 네. 이렇게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국내에서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네. 제14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좀 미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게 이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1심 양형을 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80%에 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말입니다. 네, 뭐 그러네요. 뭐 다른 지적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일단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음란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될 네. 이 필터링 업체들이 웹하드 업체와 유착을 하는 등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서 네.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자신의 성관계 네. 동영상을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접수를 해도 심의기간 포함 삭제나 차단까지 평균 3일이 걸려서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진 뒤에 해당 사이트에 차단이나 뭐 삭제를 하면 뭐하냐라는 비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은 어제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될 경우에 방심위 피해자가 접수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네. 내놨는데요.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서 실시간으로 이 불법 영상물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법적으로 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네. 하나 있고요. 발표를 맡았던 이 김영선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팀장은 네. 성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및 또 처벌 강화, 전자심의 법적 근거 마련, 음란물 모니터링 등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등의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불법 영상물 삭제는 또 신속하게, 처벌은 네. 강력하게로 요약이 됩니다. 네. 국제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네. 2014년 11월부터 이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상담센터 등 이 민간단체와 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 상담과 삭제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최근에 온라인 안전 강화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상윤모 호주 캔버라대 교수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 업로더에 대해서는 벌금을 우리 돈으로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네.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고로 벌금 하한선은 8,577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별도로 징역은 5년이고요. 재범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려볼 테면 올려봐라.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네. 나아가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가를 넘나드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 체계나 또 네트워크 구축 등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가 됐습니다. 네. 몰카 리벤지 포르노범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정책, 호주 방식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하 온수관이 터져 행인과 운전자들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난데없이 100도의 끓는 물 벼락을 맞는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 피해가 심각한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도로 한복판에서 용암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도로 지하에 매설됐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관이 터진 겁니다. 직경 850mm의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100도씨를 넘나드는 펄펄 끓는 물이 치솟으며 인근 도로와 승용차, 행인을 덮쳤습니다. 땅속에서 높이 10m 물기둥이 치솟더니 하얀 수증기가 일대를 뒤덮었다. 수증기가 자욱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는 게 당시 현장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이 사고로 개인 차량에 타고 있던 69살 손모 씨가 쏟아져 들어온 뜨거운 물과 토사에 중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29살 이모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려는데 끓는 물이 쏟아져 들어와 2도 화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만 30여 명에 이릅니다. 차량과 건물 파손 등 재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수관 파열로 인근 2,560여 세대의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사이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고양 신도시 조성 당시인 지난 1991년 설치된 27년 된 노후 배관입니다. 일단 이번 사고 관련 온수배관 관리자인 지역 난방공사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애초 배수관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도로관리하자 등이 간접 원인이 돼 피해를 키웠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두 군데 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부진정 연대 관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배상 책임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 금액은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른바 피해자 과실상계도 당연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액은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벌지 못한 일실 손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유가족과 지역난방공사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그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어제 사고를 반면교사로 일상과 분당 등 신도시 개발 당시 조성된 온수 배관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 전체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유치원 3법 추진에 따라 유치원을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그냥 유치원이랑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이게 뭐 다 다른 모양이네요? 네, 먼저 유치원의 네. 경우에는요.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네. 해서 법에 따라서 공공성을 가진 학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공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네. 통제 밖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이고 공공성이 없고요. 이제 운영이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뭐 그러면은 선생님들 신분도 좀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유치원은 이제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은 교원으로 인정이 네. 되고요. 그래서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네. 가입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뭐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세나 네. 재산세 뭐 등이 면제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학원, 그러니까 굳이 나 이제 앞으로 자영업자 하겠다 그러면은 현행법으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요. 네. 유치원 폐쇄 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네. 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폐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뭐 폐원 신청을 하게 되면 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은 15일 이내로 폐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 유치원에 뭐 이런저런 혜택이 어쨌든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굳이 난 자영업자 하겠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 뭐 학원으로 전환을 네. 하게 되면 정부의 통제 바뀌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뭐 세제 혜택 등은 받을 수가 없게 되지만요. 그만큼 이제 원비를 상승해서 올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원비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더라도 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전환해서 원비를 올려서 운영하시려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뭐 돈을 너무 올려줄 수도 없고 이거 뭐 방안이 없을까요? 사실상 뭐 저도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좀 답답했던 점이 학부모들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네. 점이었는데요. 이제 폐원을 하게 되면 당장 놀이학교나 영어 네. 유치원에 원비를 2~3배 더 높게 주고 보낼 수밖에 네. 없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네. 빨리 알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학부모 절박함을 볼모로 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술 마신 당일은 물론 이튿날 출근길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음주운전 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먼저 면허정지 단속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두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면허 취소 기준도 통상 만취 상태라고 표현되는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정리하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면 면허 정지, 만취 상태가 아니어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된 겁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전날 좀 과음하고 출근하다 출근길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 수치라며 술이 덜 깼다 싶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갈수록 술 마시는 사람들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주가들께서는 이참에 술을 끊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술과 함께 살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소환해 장 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보도한 매체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겐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공개한 올해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총 6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근무복을 연 하늘색에서 진 감청색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근무복 형태가 바뀐 것은 18년 만입니다. 12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